여기는 절친인 히비키와 다이치. 히비키는 공부도 잘하고 체력도 좋지만 다이치는 시험 때마다 징징댄다. 둘은 함께 음료를 마시러 갔고 다이치는 히비키가 대학에 가고 싶어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 건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히비키는 그냥 좀 지루해서 할 만한 목표를 찾는 것뿐이라며 대학에 가서 뭘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다이치도 현재 자신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곧바로 말을 돌려 히비키에게 한 웹사이트를 소개해줬다. 친구가 죽는 순간의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웹사이트였다. 둘은 서로의 얼굴을 웹사이트에 넣고는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둘은 같은 학년 친구인 니타를 만났다. 그녀도 히비키처럼 공부를 잘하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다이치의 이상형인 걸 알기에 굳이 애써 빼앗고 싶지는 않았다. 갑자기 둘은 자신들이 함께 죽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받게 된다. 바로 이곳에서 탈선한 열차에 깔려 죽는 영상이었다. 합성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열차가 도착했고 둘은 불안한 마음에 자리를 뜨려 했다. 갑자기 역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열차가 두 사람 위로 덮쳤다. 죽을지 선택지를 주었고 살아남으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둘은 잔해 속에서 기어나왔지만 갑자기 바로 뒤에서 늑대 인간 한 마리가 시체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는 것을 발견했다. 니타는 두려움에 떨며 몸을 웅크리다가 발각되고 말았다. 그녀는 겁에 질렸고 그녀의 핸드폰에서 악마 한 마리가 소환되어 늑대 인간과 싸웠다. 다이치도 유령 한 마리를 소환했는데 그 유령은 술법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 둘은 그 틈을 타니타를 구해서 일단 몸을 숨겼다. 악마가 자신들을 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니타는 핸드폰에서 악마의 모습을 보았고 다이치도 유령의 모습을 보았다. 히비키가 웹사이트 때문이라고 의심하며 살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던 일을 말하자 다른 두 사람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저 늑대 인간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 사람은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기로 했는데 마침 TV에서 이것이 자연재해이니 국민들은 침착하라는 뉴스가 나왔다. 잠시 후 신호가 끊겼다. 다이치는 부모님이 아직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구조대가 도착해 지하철로 내려가려 하자 다른 무리가 그들을 막아섰다. 이들은 자신들을 특별재해 대책팀이라고 소개하며 구조대에게 자신들이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히비키와 두 친구는 니타를 집으로 데려다주기로 했다. 이곳도 더는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책팀은 구조대와 협의를 마친 후 그들도 이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고 새 주인공처럼 모두 소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세 사람은 아직 집에 갈 수 없어서 함께 붙어있는 편이 낫겠다고 결정했다. 그날 밤 히비키와 니타는 다이치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핸드폰 신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그 위쪽 덩어리가 점점 커졌다. 불길한 예감에 히비키가 두 친구를 끌고 도망치자 그것은 곧 폭발했다. 그것은 다시 재생성되더니 주변에 총알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다이치는 먼저 도망쳤고 히비키는 니타에게 악마를 소환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했다. 실제로 악마는 그들을 위해 총알을 막아주었다. 하지만 히비키는 다이치가 또다시 죽을 거라는 영상을 받았다. 그는 트럭을 몰고 돌아왔다. 니타의 악마도 쓰러지자 다이치는 트럭째로 그것에 돌진해 폭발했다. 히비키는 분노하여 자신의 소환수인 베코를 불러냈다. 그 대책팀이 도착했고 그들은 고급 신수가 히비키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베코에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총알을 피하게 했다. 그것이 다시 부풀어 오르자 그는 베코에게 벽을 타게 한 뒤 돌진하여 핥히게 했고 성공적으로 파괴했다. 베코도 다시 돌아왔고 다이치는 살아있었다. 니타가 요정 한 마리를 보내 구해줬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두 마리를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대책팀의 지휘관은 히비키 일행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세 사람은 붙잡혔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프라는 이름의 정부기관이며 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세 사람은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고 핸드폰도 압수당했다. 히비키는 정부가 이 일을 알고도 국민들을 외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사람은 국회의사당으로 이송되었고 그 아래에는 거대한 기지가 있었다.
책임자는 히비키를 보자마자 다이치와 니타를 감옥에 가두고 히비키만 따로 데려가 진실을 알려주었다. 지휘관은 자신을 사코라고 소개하며 그들은 영적 존재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결계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평소 같았으면 헛소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책임자가 찾아와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가 소환한 호랑이는 신수이며 중국의 사신 중 하나라고 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 쉽게 소환할 수 있는 생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야마토라고 소개하며 이곳의 국장이라고 했다. 이곳에 누구도 그처럼 강한 존재를 소환할 수 없었다. 이 소환 능력은 먼 옛날부터 존재했으며 이제 그들은 알고리즘을 재현해 앱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가 미리 알고도 경고해서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을 비난하자 야마토는 혼란을 야기하고 계획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그가 파괴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아직 6명의 적이 남았고 세상을 지킬 시간은 6일 남았다고 했다. 그 생물들은 외계 생명체로 볼 수 있으며 오직 소환된 생물로만 물리칠 수 있으니 그들을 도와 세상을 지킬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다. 대답은 그의 선택에 달렸다. 한편 연구원들은 새 주인공의 핸드폰을 연구했다. 그들은 세 사람의 앱이 자신들의 소환 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앱이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용자의 능력을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악마를 소환하는 기능이 있었다. 하지만 사용자가 너무 약하면 소환된 악마가 사용자를 죽일 것이었다. 한편 히비키는 두 친구가 있는 방으로 돌아왔고 니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히비키는 숨기고 그냥 핸드폰을 검사하고 싶어 했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거절하면 세상이 곧 사라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도망칠 길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날 히비키 일행은 사코에 의해 풀려났다. 하지만 히비키는 조직 가입을 고려해보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사코는 세 사람을 니타가 사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 역시 파괴된 듯 보였다. 니타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혼자 가족을 찾아 나서려 했지만 두 친구가 함께 피난소에 가보자고 했다. 사코는 세 사람과 동행했고 도착하자 니타는 안으로 들어가 찾아보았고 사코는 돌아가면서 필요하면 히비키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했다. 니타가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보고 조급해진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히비키는 물을 가지러 갔다가 이곳에 많은 피난민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갑자기 악마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를 공격했다. 그는 즉시 베코를 소환해 싸웠다. 돌아가던 사코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다. 히비키는 어쩔 수 없이 베코에게 악마새를 밖으로 끌어내게 했지만 그것들은 근처에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에게서 계속 나타났다. 수가 너무 많아 히비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다이치가 도우려 했지만 아직 유령을 소환할 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히비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코가 돌아와 그를 도왔다. 그녀는 어떤 핸드폰이 그것들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그녀가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로 했다. 공격할까봐 겁을 먹었지만 그가 구해준 가족이 고마워하자 그는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다. 그 후 그는 친구들과 함께 조직으로 돌아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다이치는 히비키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고 니타는 괴물이 공격할 때 무력하게 울고만 싶지 않았다. 야마토는 곧바로 세 사람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다. 그녀는 지금 어딘가에서 실종된 상태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일행에게 찾아달라고 했다. 그 후 야마토는 예전에 조직에 있었던 한 청년을 만나러 갔다. 이 청년은 야마토가 히비키에게 꽤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를 곁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마토는 그가 스스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고 싶었다. 기차를 타고 가던 중 히비키는 자신의 베코가 다른 악마들보다 확실히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이치는 악마를 더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알아보기로 했다. 히비키는 이 힘이 두려웠지만 친구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했다. 세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 조직원 몇 명과 마주쳤다. 한 소녀는 희나였고 다른 청년은 케이타였다. 케이타는 막 어제 능력을 얻었지만
일행과 함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악마 사냥만 좋아했다. 그 후 희나는 세 사람을 데리고 카라 박사의 연구실을 보러 갔다. 케이타는 단서 없이 찾는 것은 소용없으니 밖의 적을 먼저 죽이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악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발견했다. 히비키 일행은 그 후 지프의 본부로 안내받았다. 그곳의 시스템은 해킹당하고 있었고 되돌릴 수 없었다. 적이 마법을 사용해 해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끊으면 결계가 사라져 강한 괴물이 쳐들어올 것이었다. 일부러 자신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희나는 케이타가 죽는 영상을 받았다. 히비키는 그녀에게 그곳이 어딘지 자세히 보라고 한 뒤 그 주변 지역을 검색 범위로 지정했다. 정말로 그곳은 적이 시스템을 해킹한 장소였다. 야마토가 전화를 걸어 히비키에게 해커의 계획을 저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케이타에게 그 지역을 피하라고 연락하게 했다. 케이타도 이때 전화를 받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악마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간신히 피했지만 악마는 2마리였다. 그는 함께 싸울 전사를 소환했는데 그 전사는 혼자 둘도 상대할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놈들이 나타나자 그는 피하려다 넘어졌다. 전투 지역에서 벗어나다가 넘어져 죽을 뻔했지만 운 좋게 희나가 구해줬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 걱정이나 하라고 말했다. 그를 돕기 전에 말이다 한 놈이 기습하려 하자 히비키가 호랑이에게 공격하게 했다. 그들은 이 악마들을 소환하는 핸드폰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히비키는 이 악마들이 해커의 소행이란 걸 알게 되고 다이치는 자신이 막 산 악마 2마리를 소환했다. 돕기 위해 막 산 악마였지만 너무 작아서 거의 쓸모가 없었다. 히비키가 본부에 다른 소환사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소환사들은 모두 죽었고 그들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해커를 잡아야만 했다. 해커는 그들에게서 50m 떨어져 있었다. 히비키는 니타와 다이치에게 해커를 찾으라고 보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시간을 벌기로 했다. 하지만 다이치 쪽이 끝나기도 전에 이쪽은 거의 지쳐가고 있었다. 그때 야마토가 카나오 박사가 만든 바이러스를 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는 아직 미완성이라 저 악마들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한편 다이치와 니타는 악마를 소환해 해커가 있는 곳을 공격했지만 그 후 니타의 악마가 패배하는 모습만 보였다. 엄청나게 강한 악마가 나타나 니타의 목을 잡고 떨어뜨렸다. 히비키는 케이타에게 전사로 그녀를 받으라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찾던 카나오 박사가 이 악마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야마토는 박사를 구하기 위해 악마를 처리하라고 명령했지만 공격하는 족족 그 악마에게 모두 튕겨나갔다. 히비키는 케이타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전사도 지쳤기 때문이다. 히비키는 호랑이를 미끼로 돌진시켰다. 전사가 뒤에서 달려들어 베었고 그 틈에 다이치가 달려가 기계를 파괴했다. 해킹 과정은 멈췄다. 메인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이었다. 케이타가 전사에게 박사를 데려오게 하려던 그때 악마가 다시 나타났다. 그들이 너무 일찍 축하하는 것을 본 것이다. 케이타는 재빨리 히비키를 밀었고 갑자기 번개가 내리쳤다. 그는 박사에게 직접 명령을 입력하게 했다. 빕스의 시스템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조종하는 명령이었다. 도시의 결계는 파괴되었고 이제 큰일이 났다. 다이치와 히비키 일행은 무사했지만 케이타는 살아남지 못했다. 히비키는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해했다. 케이타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이다. 히비키는 너무 안일했다며 자책했지만 희나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 후 히비키는 괴물에 대처하기 위해 보내졌다.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군대가 그것을 쏘려고 하자 그것은 작은 괴물들을 내보냈다. 작은 괴물들은 군대의 기회를 완전히 파괴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원의 사람은 조직에 있던 자와 내통하고 있었다. 전에 야마토와 이야기했던 자다. 그는 인간이 벌써 항복했으니 이 세계는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다. 조직은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들은 악마를 사용할 수 있는 인간들을 전선에 내세워 싸우게 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후방에 배치했다. 히비키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다이치는 구호팀에 불려갔다. 희나는 니타에게 케이타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후 그녀도 불려가고 니타는 남았다. 희나는 나중에 히비키를 만나면
케이타의 죽음은 그의 탓이 아니라고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야마토는 히비키에게 싸울 수 있냐고 물었다. 못하겠으면 빠지라고 했다. 전장에서 쓸모없는 놈은 필요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구도 죽게 하고 싶지 않다며 계속 싸우겠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악마 새들을 이용해 공격하려 했다. 저 외계 생명체를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반격하는 것만으로도 수백 명이 죽었다. 니타는 히비키를 찾아 달려갔지만 위의 생명체는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주변을 얼어붙게 했다. 그것이 한 타워를 향해 입김을 불자 주변과 타워 전체가 모두 얼어붙었다. 다이치는 운 좋게 살았지만 구조대는 아니었다. 그는 히비키에게 전화해서 더 이상 따르지 말라고 했다. 목숨을 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곳을 버리고 혼자 떠나기로 결심했다. 야마토가 그를 일찍 내보내지 않아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사쿠는 그가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상관없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다. 야마토는 다른 사람이 곧 올 것을 알았기에 그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히비키는 히나 일행을 도우러 달려갔지만 저것이 그의 전기를 흡수하고 반격해서 그녀가 히비키를 위해 막아내야만 했다. 히비키는 히나에게 달려갔지만 그녀는 그가 니타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쓰러졌고 그는 계속해서 들었다. 무전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죽는 소리를 말이다. 야마토의 지인이 그를 찾아와 자신을 알코르라고 소개하며 야마토의 옛 친구라고 했다. 그는 히비키에게 그가 떠났기 때문에 지금 니타가 대신 싸우고 있다고 알려줬다. 알코르는 그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를 대신해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원한다면 포기해도 좋다고 했지만 그는 힘을 얻었으니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망치고 싶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한편 니타는 많은 사람에게서 힘을 전달받고 있었다. 그녀는 히비키가 없으면 항상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강해지고 싶었고 신급에 속하는 또 다른 영혼을 소환했다. 여신은 계속 주위를 날아다니며 저 생명체에게 발사했지만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탄을 쏘아대고 몸에 있는 말뚝을 모두 떨어뜨리고 입을 벌렸다. 그것이 다시 한번 쏘려고 할 때 히비키가 모든 힘을 다해 붉게 변했다. 그것에 입 한쪽에 찔러 넣고 다시 돌아 다른 쪽을 찔러 그 생명체의 핵을 파괴했다. 그것은 패배했지만 그에게로 향했다. 호랑이는 일어설 수 없었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소환사가 나타나 저 괴물을 완전히 끝장냈다. 그는 히비키에게 다가와 자신을 빕스의 전 멤버인 쿠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히비키에게 야마토가 틀렸으며 자기는 야마토를 뼛속까지 증오한다고 말했다. 한편 니타는 히비키를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볼 수 없었다. 니타와 다이치는 그 후 상자 안에 숨어 기지로 몰래 돌아갔다. 둘은 히비키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둘은 히비키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영상을 받았다. 그 시각 야마토는 히비키가 정말로 잡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쿠는 그들이 그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야마토는 누가 유용한지 무용한지만 볼 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야마토는 다음 공격받을 장소를 알아채고 즉시 그 지역 주변에 결계를 칠하고 지시했다. 그리고 카나오 박사도 깨우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깨어나 의식을 잃었을 때 자신이 망가뜨린 시스템을 수리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야마토는 사쿠에게 내일 싸울 힘을 비축하기 위해 쉬라고 했다. 지금쯤 그녀는 여전히 밖에서 평범한 민간인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 후 야마토는 과학자들을 찾아가 자신의 기계 수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러 갔다. 그리고 다이치와 니타는 히비키를 찾아 나섰다. 둘은 사쿠의 지시에 따라 한 공원으로 가서 한 무리의 피난민들을 만났다. 그들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거의 자급자족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두 사람에게도 식사를 나눠줬다. 이 음식은 빕스에서 가져온 것이니 이들은 빕스에 대항하는 반란군일 것이다. 갑자기 악마가 나타나자 다이치와 니타는 악마를 소환해 맞서 싸워야 했다. 니타의 여신은 강하긴 했지만 체력 소모도 꽤 빨랐다. 갑자기 히비키가 다리 위에 나타났고 이번에는 호랑이 대신 불사조를 소환했다. 그는 이제 반란군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악마를 처리한 뒤 그는 두 친구와 함께 머물지 않고 바로 떠나버렸다.
두 사람은 이곳 사람들에게 히비키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히비키와 쿠제는 그들이 잡아온 빕스 멤버들을 만나러 돌아와 있었다. 쿠제는 그들의 빕스와의 연락만 끊고 핸드폰을 돌려줬다. 그들이 이곳에 남아 싸우는 것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야마토를 쓰러뜨린다는 목표 하나뿐이었다. 7마리의 외계 괴물을 모두 물리치고 세상을 구하면 야마토가 독재 정책을 시행해 세계의 정점에 서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야마토 가문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조사관이었다. 그 독재 계획을 알아냈을 때 그는 추격을 당했지만 탈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히비키는 야마토에게 도구로 여겨지고 있었다. 마치 그가 올바른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구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올바른 것이란 건 없었다. 야마토는 능력 있는 자만이 인정받고 무능한 자는 쓰레기 취급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다. 쿠제는 평등한 세상을 원할 뿐이었다. 히비키가 나중에 조라는 남자에게 반란군에 참여한 이유를 묻자 그저 인생의 흐름에 떠밀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히비키에게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고 웃으라고 조언했다. 쿠제는 조 또한 잃은 것이 적지 않으며 이곳에 모두가 고통을 겪었다고 알려줬다. 쿠제는 그를 따라오라고 불렀다. 그는 그들이 사용하는 소환 앱을 누가 프로그래밍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히비키를 통제실로 데려가 그곳에 있는 친구에게 히비키를 소개했다. 히비키는 이제 2명의 신을 거느린 최강의 소환사로 여겨진다고 했다. 그는 오늘 또 거대 괴물이 공격해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위를 점하고 야마토보다 먼저 괴물을 처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란군의 힘을 더 키우는 것이다. 니타는 이때 야마토를 다시 만났다. 야마토는 여전히 약한 자는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2년 전 야마토는 스승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배웠다. 야마토는 인간의 활동을 무의미하다고 여겼고 야마토는 소환 실험을 했고 케르베로스를 소환해냈다. 그것은 주위를 불태웠지만 야마토 앞에서만 고개를 숙였다. 얼마 후 알코르가 나타났다. 알코르는 야마토를 희망의 섬광이라 부르며 그를 돕겠다고 했다. 야마토, 하지만 다시 야마토를 만나자 알코르는 그가 더 이상 희망의 빛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그녀의 이상을 헛소리로 여기고 강자만이 지배한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 다이치는 운전사에게 더 빨리 달려달라고 했다. 히비키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히비키 일행은 쿠제가 악마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말한 장소에 도착했다. 그들은 더 강한 악마를 가졌기 때문이다. 야마토 그는 지휘실로 돌아갔고 직굿에서 잡혀온 여의사는 그가 왜 저쪽을 버리고 이리로 왔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야마토가 너무 독재적이고 많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둔다고 생각했다. 그가 쿠제와 함께한 이유는 그가 아무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조가 히비키의 2 친구를 데려왔고 그들은 말도 없이 떠난 그를 나무랐다. 동시에 다이치도 그에게 자신의 죽음의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직굿에서는 아직 이 사실을 몰랐는데 2 사람은 그걸 보자마자 바로 달려왔기 때문이다. 그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오는 이때 2 친구가 무사하기를 바랐다. 한편 다이치는 죽음의 동영상을 피하기 위해 히비키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악마가 곧 나타날 것을 알고 있어 갈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이치는 죽음의 동영상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걸 알았다. 지난번 일을 언급하자 다이치는 멈칫했고 필요하다면 히비키를 지키기 위해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니타도 그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니 더는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했다.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안두 친구는 그와 함께 싸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갑자기 기지에 2명의 침입자가 나타났다. 공격을 시작했다. 이 2 사람은 직구 소속인 듯했고 이곳을 점령하려 했다. 둘은 고양이 2마리를 소환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 다른 사람들이 상대할 수 없었다. 쿠제가 직접 나서서 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협상하려 했지만 2 사람은 거절했고 결국 히비키가 도우러 나설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관제실에서는 악마가 곧 나타날 것이며 장소는 바로 이곳이라고 알렸다. 기지 한가운데에 원이 나타났고 쿠제는 그 남매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이제 공동의 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악마를 동원해 그 원을 공격했지만 대부분은 소용없었다.
그것은 모든 악마를 섬멸할 공격을 준비했고 동시에 기지 전체의 전력을 차단했다. 만약 한 발 더 쏜다면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결계가 사라지고 이 지역 전체가 파괴될 것이다. 히비키가 도착해 봉황을 소환하여 공격했다. 그의 공격은 니타가 소환한 여신의 도움을 받았다. 여의사도 상대를 약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악마를 소환했고 그것은 두 번째 형태로 변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분리되어 강력한 공격을 모았고 히비키가 막으려 공격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한 줄기 빛이 봉황과 여신을 모두 꿰뚫었고 땅까지 갈라놓았다. 다이치는 이것이 죽음의 동영상에 나왔던 그 빛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히비키는 여전히 무작정 돌진했다. 여의사는 자신의 악마로 그의 공격을 막아줘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 후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다시 총구 앞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야마토가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사자를 싸우게 했는데 그거 혼자서 악마를 공격하면서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쿠제는 야마토가 악마의 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그를 괴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칸노 박사가 수리를 마쳤기 때문이었다. 야마토가 제공한 에너지로 전송장치를 히비키는 야마토가 그렇게 강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뒀냐고 따졌고 그는 심판의 날에 맞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모두를 그저 자신이 사용하는 장기말로 여겼다. 하지만 쿠제는 야마토가 말하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역시 쿠제가 말하는 평등한 세상을 결코 이룰 수 없는 몽상으로 여겼다. 쿠제는 심판의 날 이후 야마토가 세상을 지배할 것을 알았고 그 때문에 모두가 야마토를 노렸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히비키도 호랑이를 소환했고 갑자기 알코르가 나타났다. 야마토가 여기에 온 이유는 히비키의 죽음의 동영상을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무도 알코르의 정체를 몰랐지만 야마토는 사자를 거둬들였다. 알코르는 야마토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았다면 히비키는 분명 죽었을 거라고 말했다. 야마토는 운명에 순응하는 자는 쓰레기일 뿐이라고 했다. 힘이 있다면 운명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히비키가 다시 흔들리자 알코르는 그에게 물었다.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야마토와 함께 갈 것인지. 쿠제가 그를 말리려 했지만 알코르는 히비키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하라고 했다. 모두가 알고 싶어 했다. 알코르가 누구인지. 알코르는 핸드폰 없이 악마를 소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알코르 또한 답을 찾고 있으며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했다. 모두가 알코르와 맞서기 위해 악마를 소환했지만 알코르의 악마가 혼자서 모두 처리했다. 히비키가 직접 싸우려 하자 알코르는 그들이 사용하는 소환 앱은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간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항할 기회를 준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의 빛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야마토는 알코르의 빛이라는 개념이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히비키에게 내일 또 악마가 나타날 것이며 그의 호랑이와 동급인 악마라야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줬다. 잘못된 세상을 만든다면 그와 맞설 것이다. 그 후 야마토는 그들을 보호하고 이곳을 계속 기지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그는 반란군이 이곳을 계속 지키길 바랐고 자신을 막고 싶다면 살아남으라고 했다. 그 남매는 그제야 히비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소녀는 아이리 오빠는 중고였다. 지난번 그 악마가 알코르를 찾아와 알코르가 정화를 뒤엎지 않을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야마토는 3년 전 자신과 세상의 방향을 정했던 때를 떠올렸다. 알코르도 그때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가 희망의 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코르는 틀렸다. 다음날 칸노 박사는 스스로를 전송장치를 실험했고 성공했다. 그녀와 사코는 그 후 확실히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한편 히비키 쪽은 역시 전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다. 야마토와 마주할 때 이제 여의사의 이름이 오토메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니타가 비록 친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히비키 일행과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어제 그녀와 다이치가 와준 덕분에 모든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그녀는 평범한 의사였지만 직구제서 그녀의 높은 잠재력을 보고 스카우트했다.
직구제서의 일도 좋다고 생각했다. 월급이 딸을 돌보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비록 양녀지만 적어도 딸은 그녀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다. 그녀는 또한 니타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아채고 그녀를 얼굴 붉히게 만들었다. 그때 다이치는 한숨을 쉬고 있었다. 조가 찾아와 훔쳐보러 가자고 꼬드겼다. 둘은 여자 진료실 앞에서 히비키를 만났고 마침 니타가 나와서 둘이 훔쳐보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다이치가 조탓을 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두 사람은 나중에 조에게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따졌다. 쿠제도 막 검진을 마치고 나왔는데 그는 장비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나서야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다. 전투를 위해 건강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아이리가 달려와 세 사람에게 훔쳐봤다며 소리쳤다. 하지만 조만 눈치챘을 뿐 다른 두 친구는 아이리가 그 안에 있는 줄도 몰랐다. 그때 야마토는 고위관리들에게 자리를 비우고 다른 곳에 개입한 것에 대해 추궁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야마토가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그들을 쓰레기처럼 여겼다. 그날 이번 악마는 바다에 나타날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사코가 이번 작전을 지휘할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을 시켜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또한 쿠제 쪽에도 연락하여 이번 악마를 어떻게 공략할지 알려주었다. 히비키 일행은 전송되었고 직구 측에서는 야마토 한 명만으로도 충분했다. 막 전송되자마자 직구 쪽으로 가자 히비키는 히나코와 재회했다. 그는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한편 칸노 박사는 이상적인 재물을 찾아냈다. 그 후 그들은 네 번째 괴물과 마주쳤는데 어제의 세 번째보다 훨씬 컸다. 히비키는 다이치는 떠나고 자신과 니타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이치는 자신도 소환사인이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히나코는 다이치의 핸드폰을 보려 했지만 그는 꽉 쥐고 놓지 않았다. 히비키는 이전에 쿠제에게서 USB를 받았는데 야마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는 히비키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야마토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하지만 재생 능력이 있어서 소용없었다. 니타와 히비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이치가 악마를 소환하자마자 돌아가 버렸다. 그는 악마를 키우는 게 밥 아깝다고 느꼈다. 히나코는 이전에 케이타가 쓰던 활을 사용했다. 그 활로 케이타의 복수를 하려 했다. 공격은 큰 구멍을 뚫었고 코어가 드러났다. 히비키가 호랑이를 돌진시켜 파괴했지만 사라지자마자 다시 재생했다. 그것은 가시를 쏘기 시작했고 야마토는 이때 대부분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 다른 악마를 소환하여 싸우게 했다. 악마가 쏘아대는 가시는 사자에게 처리하게 했다. 그는 히비키와 쿠제 쪽이 계속 공격해서 코어를 드러내게 하라고 했다. 세 개의 코어가 모두 드러나면 자신이 대신 공격하겠다고 했다. 여러 그룹이 나뉘어 악마를 추격했지만 갑자기 히비키는 쿠제 일행의 죽음의 동영상을 받았다. 그는 그들에게 전화해서 경고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조심만 하겠다고 했다. 지금 철수하면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 사람의 힘을 합치면 결코 작지 않았다. 쿠제는 그들이 목숨을 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위험하면 즉시 철수하라고 했다. 굴러오는 악마가 거의 다가왔다. 목표물에 도달했지만 그곳은 아이스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고 이에 분노한 그녀의 능력치가 급상승해 새로운 악마를 소환했습니다. 새로운 악마가 악기를 연주하자 수많은 가시가 솟아나 괴수를 제압했고 모두가 일제히 공격을 퍼붓는 가운데 야마토도 힘을 보탰습니다. 세 개의 코어가 드러나자마자 그들은 동시에 공격하여 성공적으로 처치했지만 갑자기 가시들이 다시 한번 어디선가 나라와 후지키와 이오 일행을 노렸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히비키는 후지키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스는 듀고의 보호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괴수의 신호는 사라졌지만 그들 역시 3명을 잃었습니다. 쿠디키와 사쿠는 이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 외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히비키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이 쿠키 일행 스스로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선택했고 자신도 마찬가지라고요. 야마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제 히비키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세상은 허무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아코는 그에게 허무가 진정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소멸이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증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코가 만들고 관찰해온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었고 아코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두가 허무의 침식을 목격했습니다. 허무의 침식을 보며 구할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히비키와 대화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와 야마토는 예전의 친구 사이였습니다. 아코가 야마토의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실력 위주의 세상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히비키는 평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잠재력도 지녔습니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타고난 능력이며 자신만의 결정을 내릴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후 아코는 커피가 좀 쓰다고 느꼈고 히비키가 각설탕 하나를 넣어주자 맛이 확 달라졌습니다. 히비키는 아코가 정말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는지 궁금해했고 아코는 자신은 도구일 뿐이라 창조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히비키는 아코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적이 아니라면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친구 2명이 들어와 아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에게 아코는 3번째 괴수 때 악마를 소환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비키가 변호해주자 그들은 일단 아코를 믿기로 했습니다. 니타는 아코가 계속 떠다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히비키는 그에게 발로 걷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시각 야마토는 앞으로 3마리만 더 잡으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한편 히나와 이오는 만나서 함께 통제실로가 사코를 만났습니다. 2사람은 5번째 괴수를 처치할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사람의 능력이 상대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히비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였습니다. 이번 괴수는 우주에 있었고 이오와 히나만이 상대할 수 있는 적합한 악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격이 닿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 전 히나는 히비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게 쉬면서 오늘 일은 자신들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히비키는 2사람이 실패할까봐 몹시 걱정했지만 사코는 만일의 사태가 생기면 둘을 전송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히나는 시바신을 소환하는 춤을 추도록 준비되었고 이오는 카마신의 소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바를 이용해 신의 분노를 이번 괴수에게 표출하려 했습니다. 시바는 카마를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위로 쏘아 올려지는 카마를 향해 창을 던졌고 창은 그대로 괴수에게 날아가 코어를 파괴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꽤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안심하지 못했고 역시나 불길한 예감은 맞았습니다. 코어는 파괴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껍데기가 그대로 지상으로 낙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필요한 인원을 대피시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들이 세운 방어막도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지만 결계탑은 아직 남아있어 일단은 성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전부 대피시키지 못했고 야마토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에 히비키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히비키는 야마토 가문이 100년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인구가 줄었을 때 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는데 자신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야마토는 파티를 열었지만 아무도 음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싸움을 야마토가 감당할 수 있는지 물었고 야마토는 자신있게 해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히비키는 모든 인간이 그처럼 실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야마토는 이 세상의 이타심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무능한 자들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그룹을 소집했습니다. 이제 7번째 괴수를 물리치면 전능한 존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오는 신을 만나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거라 생각했지만 신이 사라지면 혼돈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비키는 이 조직이 신에게 대항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재창조할 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쿠디키는 이 조직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계획은 야마토 가문이 오래전에 세운 것이었지만 야마토는 이것이 오직 자신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뒤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죽음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그를 너무 순진하다고 여겼습니다. 한편 니타는 6번째 임무에 대해 통보받았고 그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한 악마의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악마만이 다가올 괴수를 쓰러뜨릴 수 있었고 그녀만이 그 악마와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코는 히비키 일행에게 식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맛있다고 칭찬했고 니타는 자신이 제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코는 이를 간파하고 야마토를 찾아갔습니다. 야마토에게 히비키가 친구를 잃는 충격을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 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괴수는 완전히 먹혀버렸고 니타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이치도 달려갔고 히비키가 막 도착했을 때 니타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야마토는 그녀가 악마에게 조종당하고 있으니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악마는 자신 같은 신을 가두고 조종하려 한 야마토의 대담함을 비웃었습니다. 야마토는 그 악마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육체가 한계에 다다르기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신을 얕본 대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이치가 달려와 야마토에게 따졌지만 너무 약했기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니타를 강요했다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임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는데 동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악마는 국회의사당으로 가 히비키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히비키는 니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악마는 니타의 영혼은 이미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부추김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스스로 몸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히비키는 날아갔지만 야마토가 붙잡았고 야마토는 그를 붙잡은 채 악마를 소환해 니타를 공격했습니다. 히비키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봉황으로 상대하게 하고 자신은 손을 놓아 호랑이가 받아내게 했습니다. 야마토의 악마가 쓰러지자 그는 히비키를 책망했습니다. 계속 방해만 한다고요. 니타는 이미 죽었으니 고집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비키는 친구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에 그가 손대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악마는 몸이 한계에 다다르는 것을 느끼고 야마토에게 창을 던졌지만 히비키가 그를 밀치고 대신 막아섰습니다. 히비키의 힘이 갑자기 증폭했고 야마토는 용맥이 그를 선택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히비키가 자신과 함께 세상을 이끌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히비키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이 힘을 쓰고 싶다며 거절했습니다. 악마는 다시 공격을 시도하며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히비키는 니타가 아직 그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에 저항했습니다. 히비키는 니타의 영혼과 대화하며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달리 부모님도 안 계셔서 살아갈 목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비키는 인간은 누구나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약하기에 서로 기댈 친구가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는 성공적으로 그녀를 되찾아 악마와 분리했지만 그 직후 용맥의 힘 때문에 쇠약해져 쓰러졌습니다. 야마토가 두 사람을 받아냈고 히비키가 지금 매우 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력을 다해 히비키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타에게는 살아남았으니 내일 마지막 전투 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히비키와 함께 자신에게 맞서기로 선택하자 야마토는 오히려 잘됐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전투 상대가 신이 아니라 히비키 일행일 수도 있으니까요.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들을 상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히비키는 치료를 위해 옮겨졌고 히나는 이번 일이 히비키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치는 자신이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돕지 못했다며 자책했습니다. 이오가 찾아와 니타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모두가 짊어진 부담은 같으니 우선 쉬다 보면 방법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악마 2마리가 아코를 찾아왔습니다. 뿔 달린 악마는 아코가 이 세상에 너무 정이 들었다며 그를 제거하려 했지만 아코의 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아코에게 압축당해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촛불을 든 악마는 두려워서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코는 떠나기 전 히비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령 그것이 종말이라 할지라도 지켜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오와 니타가 모두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일행은 이제야 서로를 소개하고 연락처를 교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5명 모두 죽음의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5명 모두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도시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강력하며 최강의 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파괴된 곳은 허무가 삼켜버렸습니다. 일행은 출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마토는 3번째 괴수의 조각에게 쫓겼고 가시 돋친 괴수의 조각은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그와 유고는 가시더미에 갇혔고 첫 번째처럼 폭발했다. 그 후 히나도 아래에 갇히게 되고 다이치에게 부탁했다. 니타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다이치 일행도 다시 포위당해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히비키가 제때 도착해서 그들을 구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달려들었다. 그의 호랑이는 패배했고 그도 달려들었다. 야마토와 함께 맞서 싸우기 위해 그는 야마토 때문에 친구들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고 확신했지만 야마토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이기적이지만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히비키는 친구들의 시체로 만들어진 세상은 필요 없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세상이 썩었더라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법. 히비키와 야마토는 함께 점점 억압당했고 가장 친한 친구가 괴롭힘당하고 억압받는 것을 본 다이치는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소환했다. 거대한 악마를 겉보기엔 험악하지 않았지만 야마토의 2 악마보다 강했다. 그 악마는 소환했다. 적을 꿰뚫는 말뚝을 소환하고 적의 공격을 전부 받아내면서도 주먹으로 맞서 싸우러 다가갔다. 히비키와 야마토가 마무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그것은 파괴되었다. 심판의 날은 끝났고 히비키는 야마토가 뜻대로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용기가 있어야 했다. 그를 죽이거나 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하지만 아코가 나타났다. 아코는 야마토가 히비키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아코가 바로 시험이 될 것이다. 야마토가 넘어야 할 이것은 전적으로 아코 자신의 의지였으며 창조주의 개입은 없었다. 야마토는 아코에게 강철막대로 계속 공격당했다. 히비키는 이제 그들이 여전히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창조주를 그리고 야마토가 성공하면 세상은 그의 뜻대로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히비키도 지쳐 있었다. 야마토는 전혀 아코에게 밀리지 않았는데 탑에 가까워질수록 야마토는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히비키에게 접근하면서 아코는 자각과 감정을 갖게 되었다. 야마토는 아코가 망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둘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대를 막을 2 사람의 죽음의 동영상이 서로에게 전송되었다. 히비키도 그것을 받고 막으러 가고 싶었다. 야마토를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야마토를 막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코는 야마토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하고 싶어 했다. 부상 때문에 원래는 정부를 위해 일할 수 없었지만 야마토가 그녀를 구해주었다. 그녀는 악마를 소환하여 전투에 참여했다. 그리고 사코의 동영상도 3 사람에게 도착했다. 히비키가 막으려 해도 소용없었다. 저 위에 아코는 훨씬 우세했다. 야마토보다. 야마토도 인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야마토가 사자를 소환하자 아코가 가볍게 꿰뚫어버렸다. 야마토에게 아직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걸 알고 아코는 맹공격으로 야마토를 바로 끝내려 했지만 사코가 와서 그를 대신해 공격을 막아줬다. 사코가 죽는 것을 보며 야마토도 마음이 찢어졌지만 그녀는 야마토가 아코에게 맞설 수 있는 악마를 소환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 싸움의 결과도 바로 알았다. 아코가 맹렬히 공격당하고 다시 땅으로 내동댕이 쳐지면서 전세는 즉시 역전되었다. 아코는 야마토와 친구가 되어 기뻤지만 그는 아코를 친구로 여긴 적이 없었다. 야마토는 자신이 걷는 길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썩었다. 권력자는 사악하고 무능한 자는 외면했다. 그는 그것을 바꿔야 했다. 비록 폭력이 모든 것을 악화시킬 것을 알았지만 그는 모든 죄를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아코는 여전히 야마토가 히비키를 해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는 묶었다. 자신과 야마토를 함께 죽기 위해 둘은 날아올라 히비키의 무력함 앞에서 폭발했다.
하지만 야마토는 살아남았고 세상은 부서지기 시작했다. 야마토는 창조주를 만나러 가고 악마들은 히비키에게 맡겨 혼자 싸우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두 친구가 와서 히비키를 대신해 악마들을 처리하고 싶어 했다. 두 친구가 재영성을 위해 서서히 허무에 삼켜지는 것을 그는 여전히 돌아서야만 했고 그의 두 친구는 서서히 삼켜졌고 히비키에 대한 두 사람의 기억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히비키에 대한 두 사람의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리고 나서 허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후 히비키와 야마토는 다시 만났고 세상에 남은 마지막 두 사람이었으며 단 한 명만이 볼 수 있었다. 창조주를 둘 다 신수를 소환했다. 그리고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호랑이인가 사자인가? 두 짐승은 서로에게 달려들었고 한쪽이 불을 뿜자 다른 쪽이 막아냈다. 그 신에게도 결점이 있으며 야마토가 그 신을 대신하여 결점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하지만 히비키는 그 세상이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강요는 사람들을 억누를 뿐이라고 했다. 인간은 항상 실수를 저지르고 그 실수를 개선하기 위해 진화하고 발전한다. 야마토의 세상은 그들이 선택했던 방식과 같을 뿐이다. 앱을 시작했을 때 죽음을 산다는 것은 계속 생각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 짐승은 다시 달려들었고 호랑이는 다리를 물렸다. 야마토는 히비키가 어리석은 환상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다. 인류는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이 오늘까지 살아남은 것은 자신의 결정 덕분이라고 여겼다. 그는 친구가 필요 없다고 했다. 친구는 약한 존재일 뿐이니까. 히비키는 그때 왜 자신을 구하러 왔는지 물었다. 그는 말했으니까 친구는 필요 없다고. 그런데 왜 히비키의 죽음의 동영상을 가지고 구하러 왔냐고? 사자는 즉시 약해졌고 호랑이에게 패배했다. 히비키는 둘 다 싸움을 멈추고 친구가 되어 함께 모든 것을 바꾸자고 했지만 야마토는 자신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으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그리고 히비키가 자신을 친구로 여긴다면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야마토는 그에게 새로운 시스템인 악마 합체를 보여주었다. 그는 가장 강한 두 악마를 합체하여 사탄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무서웠다. 히비키의 보호막을 하지만 위기의 순간 다이치의 악마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졌다. 친구들에게서 온 악마들이 모두 보내졌고 그는 6명의 친구에게서 온 악마를 자신의 두 신수와 점차 합체시켰다. 그 결과 8마리를 합체한 후의 결과물은 바로 마신 루시퍼였다. 루시퍼는 사탄을 완전히 압도했고 그리고 한 번의 포옹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 야마토는 히비키가 정말로 자신을 막을 수 있을 줄은 몰랐다. 그 후 히비키는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렸다. 다이치와 함께 시험을 마치고 음료수를 마시러 갔다가 죽음의 동영상, 앱에 대해 소개받았던 때로. 하지만 다른 점은 이번에는 두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바로 니타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너무 기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 후 기차도 도착했다. 하지만 더 이상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히비키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길 바랐던 것을 점차 기억해냈지만 그 7일간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밖으로 달려나갔고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케이타는 운동선수의 길을 계속 걸으며 인터뷰를 받았다. 유고는 요리사가 되었고 존은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갔다. 쿠리아키는 정치인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계속 정보를 조사했다. 칸노 박사는 연구를 계속하며 가끔 사코와 어울렸다. 히비키는 야마토를 찾아갔다가 남겨졌지만 야마토가 나와 그와 다시 만났다. 울었다. 모두가 안전했기 때문이다. 자신은 계속 관찰할 것이다. 영화는 여기서 끝난다.